먼저 첫 번째로는 번호별 범주와 암기법입니다. 또 중요한 거. 선후 관계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료 보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사료에서 나왔던 기한부 신고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고려시대 때는 철하고 대형 불상이 유행했어요. 이럴 때 어떤 철불이 유행했느냐? 이러한 사화를 보았을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임꺽정의 난 발발합니다. 먼저 헷갈리는 문제 찍는 방법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70일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1급에 88점으로 합격한 배솔이라고 합니다. 이건 저의 시험지이고요. 여러분께 저의 72회 한능검 합격 후기와 저만의 공부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능검에 응시한 두 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우 심플하게 저는 역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도 Y책으로 공주와 왕자, 한국사 시리즈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랑과 관심이 이어져서 대학교에서 주관한 기업 분석 대회에서도 제가 조선 성균관 유생들의 자치기구인 제회의 장이라는 학생회장 컨셉으로 발표하여 무려 대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성균관 제회의 사랑이 나는 두 번째로는 저희 가치관과도 연결되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기에 역사를 배우며 지혜를 얻고 미래를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전시회와 독서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유래나 어원을 알며 견문을 더욱 넓히고 싶었고 마침 졸업하려면 한능검 자격증이 필수인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취업 등의 목적이 있거나 개개인마다 이유를 만들고 한능검 공부를 시작한다면 훨씬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시험 준비 기간과 제가 들었던 강의와 교재를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2주의 준비 기간을 가졌고요. 하루 순공 5시간에서 8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추천 교재는 별별 한국사 한능검 심화 상학원이고요. 이렇게 분철로 되어 있는 것을 샀어요. 심지어 저렴한 교재 가격에 대한민국 한국사 1타 강사인 최태성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무료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어서 한국사 공부에 들어간 돈이 교재값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었던 강의는 별별 한국사 닭가슴살 PT 강의를 2배속으로 들었고요. 하루 강의 분량은 최소 3강에서 최대 6강씩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7강 이상 들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든 공부에도 해당되지만 최소와 최대 마지노선을 정하고 루틴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나 자신과의 하루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조선 후기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총 50문제에 달하는 기출문제의 비율 역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는 약 절반 정도의 비중에 달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공부했습니다. 이때 최태성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인 전날 복습을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기에 뒷부분을 하면 앞부분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복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었고 자기 전에 틈틈이 봐줬습니다. 자신의 암기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설정하며 공부하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한 달 전 매주 금요일 10시마다 선생님께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해주시는 라이브가 또 있는데요. 공부 꿀팁들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최태성 선생님 딱 한 분만 믿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다른 많은 시중의 교재를 사면서 돈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2시간 정도 해주시는 전야제 강의도 매우 추천드려요. 네, 이제 저희 암기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제가 공부한 방법을 유형화해서 4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함께 알려드리면서 제가 필기한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며 구체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시대별 흐름 암기법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한국사를 그리다 라는 판서를 익히며 큰 사건별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로 구분해서 암기해 주었습니다. 일명 번호별 범주와 암기법입니다.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통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번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1번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보이는 걸로 해주셔도 되고요. 2번 그리고 여기에 3번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별 채우기 다 해줘요. 별 채우기 다 해주고 틀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다시 회독할 때 반복해서 보고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별로 범주화가 완료된 상태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 선후관계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1운동이라는 게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 이 사이에 있는 것까지도 3.1운동, 문화통치, 대공황, 다음에 민족말살통치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국사를 보다를 보기 전에 1번 무단통치 시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2번 이렇게 가로치거나 아니면 2번 이렇게 해서 구분해주고 문화통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론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창씨 개명부터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정책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시면 그 용어 사전 있을 때도 수리시설 쌀 단작화 했던 때는 문화통치 시절이다. 이런 식으로 2번, 2번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보기 훨씬 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은 대공황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가 나왔잖아요. 3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대공황 다음에 3번 민족 말살 통치 나왔다. 요렇게까지 암기해 주었습니다. 사료 보는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1번 시대에 해당하는 사료다. 이 정도 범주화랑 함께 보시고요. 여기에서 태형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10년대에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기출에 특화된 형광펜으로 칠해서 사료에서 뭘 봐야 될지를 딱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조금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디만 보냐면 실제 기출 풀 때도 태형, 조선인의 한해 적용 이것만 보고 아 1번 시대구나 무단통치 시대구나 하고 체킹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거 다 안 받고 저는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어 그리고 보통학교 이것만 보고 아 1번 시대 무단통치 시대구나 하고 체킹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또 하나 더 사실 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체킹을 했어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 부분하고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이 키워드만 사용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조선 총독의 허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이 정도 키워드만 체킹해주세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어떤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를 읽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이제 1번, 2번, 3번 범주화 했다. 이렇게 이 별 채우기 한 이후에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약간 이것만 보고 어떻게 번호를 구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때가 좀 더 많았거든요.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복잡해져서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오히려 보고 번호 범주화를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시로 38강 쪽 보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번호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넘어가서 한국사를 읽다 가서
여기 8.15 광복 직후의 한반도 내 동향. 여기 보면 1번 광복 직후 국내 정치 세력 동향 있구나. 그리고 2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구나. 그리고 여기 3번 유엔의 결정 있구나. 그리고 4번 6.25 전쟁 있구나. 이제 기출로 넘어갈 건데요. 사실 교재가 너무 꼼꼼하게 나와서 이렇게 1937년, 1924년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긴 한데 저의 경우에는 연도까지는 외울 필요는 확실히 없다고 보고 문제별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연대별로 또는 빈출에서 많이 나오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의 선후 관계 정도를 파악해서 암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킹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해독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약단로 이용해 주는 거예요. 약단로에서 플러스로 아까 기출 풀면서 몰랐던 부분들 이쪽에 단권화 해주면서 정리해줬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적어주면서 계속 암기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추가로 다 적어줬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에 아까 사료에서 나왔던 기한부 신고제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키워드로 해서 이쪽에 적는 거예요. 저는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하고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까지 적어줬고 그리고 회사령 같은 경우에도 허락받아야 한다라는 사료 안에 있는 키워드 허락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서 강조해서 외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1번, 2번, 3번에 1번, 3번에 2번 소 번호를 또 매겨주는 거예요. 이 과정이 다 끝났으면 전복으로 복습해주고 이에 더해서 림쌤의 10분 역사라는 유튜브 채널과 함께 다시 복귀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 파트 암기법입니다. 이 문화재에서만 보이는 특이하고 특별한 개별 특징들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는 철하고 대형 불상이 유행했어요. 이럴 때 어떤 철불이 유행했느냐? 이것도 엄청 크기도 한데 이게 약간 거무스름한 철색이고 여기에 노란색이 있다. 이렇게 외워졌고 그 다음에 중기에 갔을 때는 약간 거대하진 않아. 왜냐면 왕권이 안정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주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 화려한 장식이 있다 라고 외우면서 이쪽에 노란색으로 칠해줬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그림 그리면서 암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석순의 의상 이렇게 외웠어요. 부석순이라고 그 아이돌께서 계시는데 부석순의 의상이다 해서 이렇게 외우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울 때 약단로 상권에 42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7페이지까지 총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외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1 사람 1명 이러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 3명이네. 3명 이렇게 같이 있네. 이렇게. 신라 불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람 3명 따로 있네. 그래서 이렇게 셋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구분이 편하고요. 고려 불상 아까도 얘기했죠. 거대하다, 철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노란색 있다고 했었고 여기도 거대 불상이다. 여기도 거대 불상이다. 천년 암벽을 이용했다. 파주. 여기는 논산. 이런 거 체크.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석탑, 미륵사지 석탑 긴 거 있고 익산이다.
그리고 백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답, 소정방이 이 나쁜 애가 여기에 낙서를 했죠. 문화유산에.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는 모전석탑. 전탑을 모방으로 했구나. 그리고 사실 통일신라도 그런데 신라는 좀 3층이 많아요. 여기도 3층이죠. 여기도 3층, 여기도 3층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13층 석탑도 있다. 33으로 그냥 전 외웠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전탑으로 만들긴 했지만 얘는 신라는 3층이 많다 했잖아요. 근데 발에는 5층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탑으로 만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무슨 사자 같은 애가 있잖아요. 근데 발에는 그런 사자 같은 애 없고 그냥 문이 엄청 길고 커요. 그래서 그걸로 구분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 이제 고려시대 건축물 파트로 갑니다. 여기 보면 다 1층이 많죠? 1층이 많아요. 아, 이게 고려구나. 그리고 여기 조선으로 갔을 때 되게 4층 탑이 많죠? 아, 이거 조선이구나. 일단 이렇게 구분 첫 번째로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 주는 거죠. 만약에 고려시대 건물이 선지에 다 나오면 이거 다 고려시대인데 어떻게 골라야 되지?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특징들, 얘네만의 특징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안동 맞은편에 탑이 있고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게 또 여기랑 여기 또 있죠. 이 세 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포형 양식이라고 해서 여기가 잘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길고 많죠.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얘랑 얘가 진짜 많이 헷갈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이 글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문도 얘에 비해서 얘는 3개로 투박한데 얘는 엄청 많죠. 그걸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 그림의 특징들, 개별 특징들의 차이점을 보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스토리 연상 암기법인데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우는 거예요. 조선시대엔 사화, 붕당, 예송, 황국, 탕평, 세도 정치로 이어지며 정치 세력들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며 분파하는데요. 여기서 맨 첫 번째 사화를 예로 들면 사림들이 화를 당해서 사화라 칭한 것이고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화 순으로 스토리를 암기하면 무오사화에서는 김종직이 사망합니다. 왜냐고요? 조의제문을 썼어요. 이 내용은 연산군의 선조인 세조가 있어요. 이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단종 조카를 폐위시킵니다.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 있지 않아? 이렇게 비판한 김종직이 능멸했다는 죄로 사망합니다. 다시 다혈질이고 사이코패스인 연산군의 엄마인 패비윤 씨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기묘사화. 조광조가 사망했어요. 왜요? 낙엽에 글씨가 생겼어요. 애벌레들이 다 파먹은 거예요. 오라 이런 기묘한 일이 주초위왕, 곧 조씨가 왕이 된다 라는 글씨가 써져 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조씨인 조광조가 반역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화의 마지막 순서죠. 이때 대윤인 외척세력 문원형, 유님 등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양서역 벽서 사건, 이때 소윤 세력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죠. 이러한 사화를 보았을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임꺽정의 난 발발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암기하며 외우니 좋았습니다. 추가로 정치 세력이 대립하는 경우 형광펜으로 칠해서 훈구판은 하늘색, 살인판은 노란색으로 칠해 직관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암기했습니다.
사화에서는 비록 살인파가 계속 졌지만 유양소와 서원, 향약을 통해 살인파가 부활하자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이 됩니다. 여기서 서인은 연두색으로 칠하니 동인과의 구분이 쉬워졌습니다. 네 번째로 앞문자 또는 초성을 따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서인은 연두색으로 남인과 구분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경기도 갑으로 외우면 되고 여기서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맨 앞에 있는 경, 맨 뒤에 있는 갑이 서인이 이긴 황국, 가운데 있는 기사왕국이 남인인 장희빈이 낳은 원자가 책봉, 서인인 인현왕후는 폐위되며 유일하게 남인이 이긴 황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갑술한국은 인현왕후가 복위한 이후 장희빈은 사약을 받으며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주의할 점은 앞글자, 두문자 등 따서 외우되 디테일하게 기출에 자주 나오는 또는 내가 잘 못 외운 부분을 엮어서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갑이라는 문자에만 치중해서 외우면 시험장에 가서 이게 한국을 뜻하는 단어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멘붕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어서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대로 가면 조선처럼 계속해서 정치 세력이 나눠지는데요. 바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특히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나뉘는데 여기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줄여서 비타민으로 외웠습니다. 이때 이 비타민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를 보고 기회주의자라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 비타민들과 사회주의 세력은 이후 좌우합작, 조선민흥회, 정우의 선언을 거쳐 1927년 신간회를 결성합니다. 이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의 운동을 후원합니다. 여기서 핵심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데이터상 분석한 결과 사회주의의 경우 조선, 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고 주로 20에서 30년대의 분포, 비타민의 경우 한국, 광복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고 주로 30에서 40년대 활동가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외는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20년대에 활동한 의열당의 경우 사료에서 핵심 키워드로 폭력, 쟁취, 혁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동안 말한 저의 한국사 공부 및 암기 전략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대별 흐름 암기법부터 네 번째 앞문자 또는 초성 따기 암기법이 있었고요. 복습의 경우 최태성 선생님의 별별 한국사 별채우기와 전날 복습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하면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공부법으로는 한능검 스터디가 있는데요. 스터디하며 일일 공부 계획을 공유하고 공부 페이지를 인증했습니다. 이대로 하라는 말이 아닌 이처럼 차근차근 공부하며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출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기출을 풀기 시작한 것은 3일 남짓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500제를 주문했고요. 흔히들 최소 5회 이상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의 경우 시간이 너무 부족해 3회까지만 풀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부분은 정말 제대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큰별쌤의 문제풀이 팁으로는 이렇게 있고요. 저의 경우 전년도 기출을 통해 틈틈이 중간 점검을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2주 동안 3번에 걸쳐 풀었고 맨 첫 번째에는 제 수준을 알기 위해 공부하지 않고 41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시대까지 공부하고 봤더니 78점이 마지막으로 푼 것은 1급 안정권이 나왔습니다. 점차 공부한 대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니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과 뿌듯함에 마인드 컨트롤에 확실히 도움되더라고요. 시대별로 몇 개 틀렸는지 개수를 세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별 한국사 상권의 경우 기출문제가 총 180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에서 고대 시대 10개, 삼국에서 고려 5개, 조선 11개로
26개를 틀렸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 조직, 정치로 세분화해서 나눴을 때 조선의 경우에는 조직 부분을 4개나 틀려서 이처럼 기출을 풀면서 아예 몰랐거나 또는 암기를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취약한 개념들의 경우 약단노와 저만의 암기 필살기를 담은 단권화 노트에 다시 넣어서 암기했습니다. 이 단권화를 보시면 위에 보시면 많이 헐어 있죠. 단권화를 하면서 거의 5회독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시험 후기인데요. 헷갈리는 문제 찍는 방법과 공부 시 주의할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문제를 틀려서 총 88점을 맞았는데요. 2주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헷갈리는 또는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50문제 중에 10문제 있었습니다. 먼저 헷갈리는 문제 찍는 방법, 바로 빅데이터적 접근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았고 접했는가가 기준이고요. 저는 4번과 23번이 그 유형에 해당했고 찍어서 맞출 수 있었어요. 주의할 점은 그만큼 많이 공부가 되어 있고 또 자신감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앞글자 따기 또는 초성으로 암기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38번은 1910년대 저항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부분으로 심지어 전년도 기출에서도 유사 쌍둥이 문제로 연해주 지역이 정답으로 나왔던 유형인데 헷갈려서 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정말 초성으로만 외우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제대로 보지 않고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저처럼 안타깝게 실수하지 마시고 기출에서 나온 유형이라면 놓치는 부분 없이 꼭꼭 디테일하게 엮어서 암기해주세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 준비물과 마인드 체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준비물로는 수험표, 민증, 수정 테이프,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있고요. 두꺼운 교재를 들고 가면 다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약단노와 단권화 노트 이 2개만 가지고 가서 빠르게 회독하며 외웠습니다. 다 본 후에는 취업 개념 위주로 다시 회독을 반복했습니다. 이 시험 내가 뿌시겠다 라는 마인드로 한다면 솔직히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수험생분들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성 선생님과 사책을 가고 싶은 이유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최태성 선생님과 사책을 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역사에 녹아진 철학과 이데아를 항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작년엔 이회영 선생님의 기념관에 갔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어디를 가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저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성장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교 4학년이라 진로 고민을 하며 한동안 힘들었는데요. 한국사 공부를 통해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조선부터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조로 인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의 기적과도 같은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생한 것 아니겠나요?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힘든 시기가 있다면 역사는 때로는 위로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어제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에게 따뜻하고도 깊은 울림을 주길 소망합니다. 함께 희망찬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요. 마지막으로 역사를 더더욱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신 최태성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 올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수험생분들도 좋은 에너지 받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